네, 극지연구소는 말 그대로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과학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안에도 저같이 이렇게 지구과학을 다루는 지권연구본부가 있고요. 또 기후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권연구본부도 있고, 또 극지 근처에 있는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해양연구분과도 있어요. 또 극지에 사는 생물들의 생태나 아니면 종 같은 것을 알아보는 그런 생물연구본부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극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저희만큼 중요한 요소가 또 빙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빙권연구본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연구본부들이 합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극지연구소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극지방에 있는 지층이나 화석, 그리고 또 지구 물질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는 주로 북극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북극을 여러 번 방문을 매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남극 같은 경우는 남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큰 남극 대륙이 있고, 남극 대륙의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 남극 모양을 이렇게 딱 그릴 수가 있는데요. 북극점 같은 경우는 육지가 없어요. 북극 그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북극 해 주변에 있는 그런 땅 전체를 북극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는 북그린란드에 있는 그런 육상 지역에 가서 그쪽에 있는 화석을 채취를 해오거나 층소를 이렇게 기재를 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극지연구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극 기지 중에 세종기지가 있고 장보고 기지가 있는데요. 주로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는 남극 내륙에 있기 때문에 남극 내륙에서부터 헬기를 타고 진출해서 연구를 하는 저희 같은 지질학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편이고요.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해양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아남극권에 있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관찰하기가 쉬워서 주로 기후나 생물 또는 해양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쪽이에요. 그런데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외적으로 장보고 기지가 아니라 세종기지 근처에 있는 그런 지층을 연구를 하러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화석들을 준비를 조금 해왔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좀 어두운 색깔이 보이는 이 돌이 북극에서 가져온 삼엽충이에요. 이 삼엽충은 5억 1000만 년 전, 5억 2000만 년 전 그런 고생대 초반 캄브리아기에 나왔던 삼엽충이고요. 이 삼엽충 뒤에도 잘은 안 보이지만 다른 생물의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렇게 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삼엽충 같은 경우는 이 돌에 판판하게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을 직접 한 층 한 층 깨면서 삼엽충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 이 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석은 신생대인 팔레오신에 나왔던 그런 나뭇잎이에요. 이 화석은 세종기지 근처에 보면 이렇게 응회암이라고 해서 화산재나 아니고 화산 새설물들이 쌓여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요. 아마 그 층이 퇴적될 당시에 나뭇잎이라든지 아니면 식물 표본 같은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식물 자체는 없어지고 식물의 모양만이 이렇게 화석으로 이렇게 찍혀서 남은 그런 화석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북극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예외적인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이런 류의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독특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보존이 되지 않는 그런 말랑말랑한 살이라든지 신경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많이 보존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적인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북그린란드를 계속 진출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 극지연구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독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엽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채취하기가 쉬웠어요. 그쪽에 있는 화석 산지에 가서 직접 망치를 들고 이렇게 마치 팬케이크 같이 쌓여 있는 돌들을 그 팬케이크 사이사이를 이렇게 깬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 층 한 층 이렇게 돌이 깨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층을 이렇게 덮어봤을 때
화석이 있으면 그걸 채취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층에 화석이 없으면 다음 층을 깨서 또 이렇게 보고 화석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만한 두께의 돌을 계속 얇은 층으로 쪼개면서 보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망치질을 하면서 찾는 그런 좀 장인 정신이 필요한 그런 수준의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거고요. 지질학자들이 지질도를 보면 어느 지점에서 화석이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은 한데요. 이 화석이 나올 만한 지점이 굉장히 높은 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점까지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지름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에 능선과 비탈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어야 했거든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돌은 그 밑에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저희가 특정한 이 화석을 캐기 위해서는 꼭 그 지점까지 가야만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뭐 다른 사람 배낭도 잡고 돌도 잡고 거의 기어서 올라가서 마침내 여기 이 화석이 나올 만한 층에 닿았을 때 이제 거기서 망치로 신나게 깼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화석 연구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불편하면서도 또 내가 생각하던 지점에서 내가 원하던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쾌감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하는 화석은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돌을 전부 뒤져야 나오는 그런 화석이 아니거든요. 그 지층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몇 센티미터 안에만 그 특정 화석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질도를 먼저 봤을 때는 여기부터 이 지역까지는 전부 다 그 화석이 나올 만한 포텐셜이 있다. 그러면 사실 지도부터 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뒤지게 돼요, 땅을. 근데 막상 보면 지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층처럼 쌓여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기만 해도 내가 원하는 층은 지표면에 나와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땅에 파묻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못 찾고 그럼 또 쭉 따라가서 층이 나올 만한 데까지 다시 가서 찾고 이런 식의 좀 탐험이나 모험 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던 화석이 있었는데 그 화석을 찾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갔던 지역에서 산의 한 중앙에만 가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주변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산은 등산하러 가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가는 길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산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층과는 전혀 다른 층만 이렇게 밖에 둘러져 있고 그렇게 해서 산을 끝까지 올라갔는데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다른 날에는 또 전혀 다른 길로 시작해서 오늘은 이 길로 올라가 보자 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도 그날도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어떤 때는 아예 작정하고 오늘은 나침반이든 뭐 이런 도구든 다 버리고 그냥 발 닿는 대로 가서 찾아보자. 그러다 보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모하게 탐험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결국에 그 제가 원하던 화석이 나오는 자리를 찾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절벽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안전을 생각해서 저 연구를 포기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과학자인데 저기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전하고 무사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저희가 그 절벽까지 올라가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갈 때 마음이랑 내려올 때 마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갈 때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저 연구를 하고 죽어야 이런 생각까지 하긴 했지만 내려오는 길에는 내가 다시는 이 연구 한다고 하나 봐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연구는 위험하게 하면 안 되지만 보통 지질학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내 신념과 안전과 또는 뭐 주마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현장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좀 가끔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지질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는 저러면은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행히 거기서 가져온 그 산호로 제가 논문은 다행히
좋게 출판을 하고 이제 그곳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적합하겠죠.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왜,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에게 적합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라든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좀 더 친숙해지기 편하겠죠. 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순수과학들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의 연구의 대부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해요. 지질학이든 뭐 하다못해 날씨를 보는 기상학이든 당연히 해양학은 바다 쪽으로 가야 되고요. 천문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자체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야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는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내 발로 직접 뛰면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답답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싫다. 활동적인 친구들에게 지구과학이 굉장히 적합한 학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성으로는 지구과학의 연구 특성상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앉아서 기다려봐야 돼요. 또 활동적인 거랑 좀 상충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질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하는 지역까지 가서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오고 뭐 그러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 해양학이라든지 기상학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현상을 관찰하기까지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학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못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내가 모르고 알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기발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가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쪽이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갔지 않을까? 이런 방식의 굉장히 기발한 설명이 가능하신 친구라면 또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적합해서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싶은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판구조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먼 은하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만약에 땅이 움직인다면 어떨까? 지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해양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자신 있게 지구과학을 공부하는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순수과학이다 보니까 이런 순수과학을 전공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범위도 굉장히 커요. 제가 지질학 전공자라서 지질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질학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되면 뭐 대학 교수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저희 극지연구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질연구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전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같이 지질에 관한 연구만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연구기관도 존재를 합니다. 또 이런 곳 이외에도 지질학을 전공을 했을 때는 그 자원공학과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석유라든지 석탄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는 지질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원 탐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연구 쪽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회사에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지질학을 공부를 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자원 탐사 회사에 연구를 하러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질학과에서 그 다이오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기적으로 장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장학생으로 연계가 되면 지질학과에서 훌륭하게 공부를 한 다음 바로 그 회사로 가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원을 탐사하러 해외를 이렇게 도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질학 같은 경우에서는 박물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또 일반인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박물관 큐레이터로도 이렇게 진로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응용지질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서 좀 지질학을 실용적이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반 탐사라든지 지질공학이라든지 혹은 토목공학이랑도 함께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사기업에서도 지질학 지식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 이외에 기상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상청이죠. 요새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사들이 기후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항공사에서 모집하는 직업들 중에 운항관제사나 운항관리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날씨라든지 대기 상황을 예측해서 비행기의 항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도 해요. 또 해양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해양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진로를 거의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바다가 굉장히 지구 전체에게도 중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해양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해양연구소는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정부 기관 중에서도 해양수산부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연구원 같은 것도 많이 여기저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그런 수산물 같은 경우도 시장도 있겠지만 그 수산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리학이랑 연계가 돼서 주로 연구를 계속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천문연구원 등에서 많은 천문학자분들께서 역시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별에 관심이 있고 나는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지구 밖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 평생을 이렇게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께서는 천문학을 선택하셔서 그런 순수과학을 하는 연구원으로 쭉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